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분명 내 집이고 내가 평생 닦고 치운 가구들인데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게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제 인생의 50년이 담긴 이 주방이 오늘따라 참 낯설고 숨이 막히네요. 72세.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며 아름답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에게 이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무보수 노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찌개에 간을 맞추고 생선을 굽고 갓 지은 밥을 푸는 일. 50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인데 요즘은 밥그릇을 놓는 손이 자꾸만 떨립니다. 저 사람 제 남편 박성철 씨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눈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신문지가 저 사람의 얼굴이고 밥 먹는 소리가 저 사람의 유일한 대화법입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며 손마디가 다 닳도록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정성이 부족하다는 타박뿐이네요. 저는 이 식탁 앞에서 투명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저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때 밥이 나오고 옷이 세탁되어 있고 집안이 깨끗하면 그만인 거죠.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혜 엄마 말고 박성철의 아내 말고 진짜 김영숙은 어디에 있을까? 젊을 때는 아이들 크는 재미에 견뎠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우리 둘만 남은 이 거대한 집은 이제 적막한 전쟁터 같습니다. 오후의 거실. 햇살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모처럼 뜨개질감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TV 볼륨을 아주 여보, 소리 좀만 줄여주면 안 될까요? 저 뜨개질 좀 하게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TV도 못 봐. 당신은 맨날 그 할머니 같은 뜨개질이나 하고 생산적인 일을 좀 해. 생산적인 일을. 보셨나요? 저 사람은 제 공간, 제 취향, 제 평화를 단 1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꼴을 못 봐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숨죽이며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도 저 시끄러운 TV 소리와 남편의 타박으로 채워져야 할까? 거울 속의 여자가 묻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괜찮니?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억울하지 않겠니? 예전에는 이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네요. 이 익숙한 일상이, 이 숨막히는 공기가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위험하고도 낯선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단어. 이혼. 그 단어가 제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불꽃이 제 남은 삶을 태워버릴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비춰줄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하려 합니다. 평생 나를 지우고 살다가 문득 나를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나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예쁜 옷 한 벌 꺼내 입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시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사소한 시작이 얼마나 큰 떨림을 주는지 60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점심 차려주는 일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제 가슴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거든요. 모처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자식 자랑, 남편 흉이나 보던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엄마가 아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시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친구 정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요. 얘들아, 순이 기억나니? 작년에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던 그 언니 말이야. 지난주에 사진 한 장 보내왔는데 세상에 얼굴이 10년은 젊어졌더라.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갔대. 어머, 그 나이에 대단하네. 근데 무섭지는 않대? 평생 남편 그늘에만 있다가 혼자서 뭘 어떡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그렇게 천국이라더라. 남편 뒤치다꺼리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대. 천국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 서 있는 순이 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환한 미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친구들은 걱정 섞인 농담을 던졌지만 제 귀에는 그저 새로운 삶에 대한 초대장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평소라면 영감 저녁 차려야지 하며 서둘렀을 텐데 오늘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더군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혼자서도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책임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씨앗은 이미 삐져나온 희망을 감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딸 지혜는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거울입니다. 평생 제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이죠. 이 아이에게만큼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비밀을요. 지혜야, 엄마가 요즘 들어 자꾸 순이 언니 생각이 나네. 작년에 혼자 된 그 언니 말이야. 응, 그 이모 제주도 가셨다며. 왜 엄마도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이 아니라 엄마는 이제 좀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 아빠랑은 그게 안 되잖니. 엄마가 너무 늦었을까?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할까? 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황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제 손을 꼭 맞잡아주는 그 온기가 차가웠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왜 늦었다고 생각해? 엄마 인생이잖아. 난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아빠 걱정,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생각해. 엄마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엄마 편이야라는 그 한마디. 그 어떤 응원보다 강렬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의 지지는 제게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짊어져 온 엄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허락이었고 여자 김영숙으로 살아도 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익숙한 불행에 안주하며 평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낯선 행복을 향해 거친 광야로 나갈 것인가. 저는 평생을 바친 이 집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내일 아침 저 사람이 깨어나 마주할 것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아니라 제 평생의 한이 서린 이 종이 한 장이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제 생애 가장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반항이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 종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가 이제 막 몰아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는 순간이죠. 저는 오늘 50년 동안 입어온 아내라는 옷을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단순히 도망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저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아주 낯설고도 치열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법률 상담소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류 몇 장으로 정리한다는 게 참 묘하더군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이니 기여도니 하는 낯선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재산이라. 저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제 몫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50년 전업주부라면 가사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의 절반은 어머님 권리예요. 전혀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절반이나요?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내 몸 뉘일 작은 방 한 칸이면 족하다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여기 이 서류들의 도장 찍으시면 절차는 시작됩니다. 배우자분께는 어떻게 전달하실 건가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도장 하나에 20대의 영숙이, 40대의 영숙이, 그리고 지금의 제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권리라는 말이 참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도장을 직접 찍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시인을 꿈꾸던 문학 소녀였습니다. 국문과에 합격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과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꿈을 접어야 했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잔소리가 무서워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발걸음이 저절로 도서관으로 향하더군요. 오래전 포기했던 이름 작가 김영숙. 그 이름이 시집의 책장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 책들이 제게 말을 거는 기분이었죠. 이혼은 단순히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묻어두었던 꿈의 무덤을 파헤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성철 씨는 제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니 밥이나 차리라는 눈짓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 앞에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무슨 공과금 영수증이야? 이혼 서류예요. 읽어보고 도장 찍어줘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늙더니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혼? 당신이 나 없이 밥이나 한 끼 제대로 먹고 살 줄 알아? 웃기지 마. 밥은 제가 차려줬지 당신이 차려준 적 없잖아요.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드세요. 제 몫의 재산도 법적으로 확인받았으니 걱정 마시고요. 성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생 제 위에 군림하던 호랑이 같은 남편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화낼 줄밖에 모르는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서류를 찢으면 끝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찢어진 건 종이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신락 같은 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이 서류를 써내려왔거든요. 종이 몇 장 찢는다고 제 결심이 찢어질까요? 어디가? 당장 못 앉아. 소리치는 그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느껴지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제 이름 석자로 된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딛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만에 찾은 제 이름 김영숙. 이제 그 이름으로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써보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씨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제 결심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그 밤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유의 공기는 채 1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온 지 딱 10분 만이었죠. 액정에 뜬 딸 지혜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때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걸까요?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어. 지금 119 불렀는데 아빠가 숨을 잘 못 쉬어. 엄마,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 서류를 찢으며 고함을 치던 그 기세등등한 남자가 쓰러졌다니요. 머릿속 한편에선 비겁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다니까 쇼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혜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는 연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 있으니 제가 들고 나온 그 짐가방이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짐가방은 왜 들고 있어? 라고 묻는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아내는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이 한국 땅에서 나고 자란 70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의 굴레인지 아시나요? 나 하나 편하자고 영감을 죽이는구나 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벌써 귀 옆에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창 너머로 본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박성철 씨가 아니었습니다. 호통치던 목소리도 신문을 쥐던 힘있는 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힘을 빌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약한 육체만 남았더군요. 미웠습니다. 정말 죽도록 미웠는데 저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제 가슴 한쪽이 도려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한이라는 걸까요? 50년의 세월은 미움마저도 사랑의 한 조각으로 박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드디어 결심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발목을 잡네. 엄마 마음 다 알아.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는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 지혜야, 엄마는 참 못됐다. 저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는데 슬픈 것보다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원망이 먼저 들더라. 나 벌 받나 보다. 평생 참았는데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을 못 떼서. 지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내린 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마지막 집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노 섞인 어조로 화가 났습니다. 왜 끝까지 나를 착한 아내, 착한 엄마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두려 하는지, 왜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내 자유를 가로막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호통을 칠 수도 리모컨을 휘두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힘없이 잡으며 눈물을 흘릴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리자가 된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독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혼 서류를 영원히 꺼낼 수 없게 된 걸까요? 아픈 남편을 버리고 간 매정한 할머니로 남아야 할까요?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로 묘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짓고 남편의 수발을 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건 복종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쓰러진 남편 곁을 지키며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 길을 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뜻밖의 인물이 제게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반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은 소설 같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록이 발견되곤 하니까요. 남편 박성철 씨가 쓰러진 그 밤, 저는 그가 제 인생의 영원한 방해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도착한 이 낡은 가방 속에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가져온 건 남편의 오랜 고향 친구였습니다. 성철이가 제정신일 땐 절대 전해주지 말라고 했네. 라는 말과 함께요. 통장에는 지난 20년간 조금씩 적립된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김영숙. 제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제 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원고 뭉치.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 쓰다 포기했던 시 구절들을 남편이 몰래 모아 직접 손글씨로 옮겨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영수가 나처럼 못난 놈 만나 평생 고생만 한 당신에게 이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웠을까? 당신의 꿈을 뺏은 게 나인 것 같아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네. 이 돈은 당신이 나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쓰고 나갈 자유를 위해 모은 거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죄책감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미안함, 고함 뒤에 가려진 비겁한 후회. 참 한국 남자다운 지독히도 서툰 사랑법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흘린 눈물과 잃어버린 세월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모으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시 구절을 베껴 쓴 그 고집스러운 방식이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제 말을 할 수도 제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죠.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말했냐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기이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황혼이혼이란 단순히 서류상의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엉켜있던 그 사람과의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하나씩 푸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보, 당신이 모은 이 돈 고맙게 받을게요. 그리고 이 원고들도 내가 가져갈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 이제 정말 제 인생 살러 가요. 당신 곁에 남는 건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친구로서예요. 저는 이혼 서류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제안했죠. 우리는 이제 법적인 부부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로 남기로요. 미소 지으며 남편은 알아들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그가 생애 처음으로 제 선택을 존중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마련해준 그 자유의 자금으로 병원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도와 그를 돌보고 밤에는 오로지 김영숙으로 돌아가 글을 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결국 이혼도 안 하고 수발들 거면서 왜 그 난리를 쳤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밥하기 싫은 날엔 사 먹고 남편의 잔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남편이 아픈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제 삶을 멈추게 하는 핑계가 되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아내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를 가엾게 여기고 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도 꽃은 핍니다. 다만 그 꽃은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바위 틈에서 피어난 강인한 들꽃 같은 모습이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부릅니다. 영수가 오늘 참 예쁘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이혼이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쉼표를 찍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혼입니다. 저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문고리를 돌릴 용기만 있다면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김영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